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 더 보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후보는 위원장님이었다가 네. 후보였다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후보 이름 들으려면 당 선거 비용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네. 꽤 비싸요. 전 뭐뭐보다 미래 후보. 그러니까 훨씬 부러운데요. 그 자르는 걸 잘 잘라서 읽어야 돼요, 의원님. 미래당 당대표 후보인데 미래 후보네. 그러니까. 미래 후보잖아. 미래 후보.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자, 오늘 토론회 있었다면서요? 예. 해보니까 어떠세요? 예상했던 대로 이준석과 하채경이 현란한 드리블 속에 손학규 선수에게 공을 차놓는. 근데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게 십자포화를 하는 게 그분이 대세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 토론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안 때렸어요, 손학규 후보 오늘. 아니, 오늘 신문기사 제가 검색해봤어요. 네, 안 때렸는데 기자들이 때렸거니 하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제가 볼까요? 올드보이 손학규 집중공세, 손학규 대 반손학규 충돌, 5명 협공, 대세론 손학규 십자포화, 이게 제목이에요. 저 안 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당대표 선거가 관심이 없으면 기자분들이 내용을 다 안 보시고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가 대세론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대세론이 호사가들의 입속에서는 나오지만은 당내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더 격렬해지는 것 같아요. 더 격렬해진다. 안심이 손학규 후보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안심이라든지 아니면 박심, 옛날에 박근혜 대표가 박심을 갖고 있는 거는 박심이 왜 제일 강력했냐면요. 그분과 함께하면 항상 선거에 이긴다. 즉 우리가 상승 장군이라고 항상 이기는 장군 밑에는 병사들이 잘 따릅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 밑에는 갈수록 병사가 흩어져요. 보면은. 전투 시작하기 전에 흩어지거든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장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라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심이라는 것은 의외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안심을 대표한다고 나와서 이제 김철근 대변인이 네. 정론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상 그 안철수 걔한테 지령을 내린 거죠.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라는 말을 했어요. 손에 손잡고는 손학규 전 대표와 신용현 위원장 이렇습니까? 그거 지키자고 했는데 신용현 후보가 낙선했죠. 경선에서. 그러면 말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안심에 관심 별로 없다. 그리고 찍으라고 찍는 거 아니다. 지금 보면은 당원들도 다 독립이 지능체들인데 이게 각자 당을 위해서 맞는 판단을 하지 누가 누구 찍으라고 안철수 대표 본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안심 파리하면은 그게 먹힐 리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현황은 그렇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저는 손학규 후보가 상당히 의외로 선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는? 이분은 제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저하고 가까이 오래 계신 분인데. 아시잖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자신의 뜻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손학규 후보는 과거의 오랜 정치 역정 속에서 항상 일정하게 황희정승보다 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이 뭔지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은 무지하게 길어요. 왜 이것저것 다 얘기해야 되니까. 인터뷰하기 참 곤란하신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예. 보면은 말을 기시니까.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상당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나 올드보이다. 예. 맞다. 나 저기 더 이상 안 한다. 이번에 내가 저기 미래로 가는 다리 놓고서 하겠다.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 딱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후보가 이번에 진짜 작심했나 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전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바른정당 자체의 어떤 그 결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확 몰표를 갖는 것 이것은 좀 힘들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그 이준석 의원 우리 여기 사석에서 하는 얘기 해도 되나? 안 되죠. 안 되나? 네. 하여튼 뭐 아니 해보세요. 난 궁금한데. 이거는 극비자를 이준석 의원 말고 극비 터트려주세요. 예. 이준석 의원 말고 다음 주에 난 안 볼 거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국민의당은 뭐 거의 바른미래당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바른미래당 사람들 만나보면 대놓고 바른정당 애들, 국민의당 애들 이렇게 얘기하거든. 한 집은 두 가족이다. 네. 그러니까 저기를 보면은 저기는 오래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쫙 흩어져 있으니까 누가 확실하게 그 표를 완전하게 결집되기 힘들어요. 어디로 확 몰리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그 현재 이렇게 그 바른미래당 후보들 나온 중에서 가장 메시지가 분명한 분이 사실은 손학규 후보예요. 나 그래 올드보이 맞다.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래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거야 무슨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런 미래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 미안하지만 이준석 의원 포함해서. 네. 관심이 없으신 거겠지. 아, 그런가요? 예. 얘기해봐요. 미래 메시지 뭐. 이준석 후보도 후보인데 막 대놓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선배니까. 노골적으로 차명진 의원님이 그 밥을 사주면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못 사드려.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밥을 사줘 봐봐요. 사드려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담 가는 게 너무 큰 계책일 것 같아서 크게 사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못 사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제 왜 얘기하면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그 지도자가 출연하는 과정에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진짜 힘들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나 로마 같은데 로마 공화정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위기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뭐 도편 추방에 당해서 저기 10년 동안 외국에 쫓겨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우려해서 멀리 갔다 인 사람들이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해서 돌아와서 이 위기를 수습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해찬, 김진표, 김병준, 정동영 다 올드보이잖아요.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옛날에 유명하셨던 분이 다시 제가 지금 듣기에는 차명진 의원님 말씀은 자유한국당도 이제 곧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뭐 김문수 지사 말고 올드보이가 또 있는데 저도 그게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올드보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준석 의원한테 코치하는 거예요. 올드보이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는 쭉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로 얘기하면 언론이나 아니면 전장에서 이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무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어떤 정책들이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져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엔 그런 경우가 좀 제가 잘 안 보여요. 이준석은 상당히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이 배지를 달질 않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저 훌륭한 생각들을 뭔가 조금이라도 시연을 해본 경우가 없고 하태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은데 좀 불안하지 사람들이 본인이 들으면 미안하지만 하태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하나의 공당의 지지자로서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그래서 이준석 위원한테 얘기하는 건데 대개 보면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그 어떤 그 조직, 그 나라를 운영 지도하던 사람들이 후계자를 일부러 키워요. 그렇죠. 후계자를 키워. 그래서 그 후계자가 간간히 어떤 그 옛날에는 이제 언론이 없었으니까 간간히 노출돼서 나중에 그 이렇게 부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후계자를 한 번도 키우질 않아. 안 키우는 거예요? 못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라서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하면은 이준석 의원한테 두 가지를 코치하는 거지. 네. 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젊은 후보자 얘기하지 말고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대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탄핵을 찬성했건 반대했건 책임 있던 자들은 전부 다 제가 물러나시게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인데. 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만이 이제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방법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얘기는 뭐냐면 실제 훈련되어진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보다 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공을 세우는. 네. 공을 세우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유승민 의원이 눈 동그래졌어요.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표명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게 안철수나 유승민이 지금 저렇게 딱 말뚝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도 바른미래당 지도자는 그 둘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바른미래당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승민이나 무슨 다른 사람들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차후에 더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장인 의원님 유승민 의원 전화번호 아시죠?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됐을 때 원내대표 됐을 때 내가 코치를 하려고 전화를 했었거든. 내가 여야 협상에서 그 당시에 야당 상임위원장을 사실은 이제 이 방송용어로 좀 부족한데 꼬셔서 그다음에 좀 설득해서 야당 야당 간사 편을 들게 만들었거든. 그 정도로 내가 협상력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 그분 속성도 내가 잘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라고 내가 코치하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고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저 사람은 좀 얌체 보수다 그랬지. 뭐가 있네. 뭐가. 아니 어디선가 지금 유승민 의원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그 표정이 진짜 궁금하다. 근데 본인은 진짜 되게 젊잖아요. 아니라니까 이제 저도 정치 7년 정도 이제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 34이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해찬 의원이 나이가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동갑.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주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정치 연령이 오래돼서 길어서 경력이 길어서.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그동안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정치 연령으로는 7년 높은 게 아니에요. 7년이면 방송에 나온 거에 사실은 또 정치 연령으로 볼 수는 없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새머리를 해서 관철시키고 좌절을 하고 성공을 하는 그런 그 경력이 사실은 진짜 정치 경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나오는 게 정치를 하려고 총선이든 아니면은 뭐 당대표 선거는 나오면은 경험을 쌓아라.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경험을 쌓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뚫어내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옛날에는 총재가 한 30-40명 정도 젊은 사람한테 역할을 줘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탄도리들처럼 이렇게 한번 로또 맞아가지고 왕창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한 지난 10년, 15년 동안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옛날처럼 통 큰 총재가 몇십 명 새 인물 뭐 이렇게 수혈을 한다. 그래서 오는 경우가 없어졌고 갑자기 무슨 뭐 탄핵 역풍으로 갑자기 586 왕창 당선되고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새로운 사람 나오면 그게 진짜 완전히 하늘새 떨어진 새로운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정치적 훈련을 겪거나 갑자기 이제 드러나기만 드러난 거지. 아니면 그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선대가 지명을 하거나 지명을 해서 키우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준석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게 출마한 것 자체가 본인의 경력을 쌓는 거야. 근데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실제 10년 후에 전면에 나서겠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본인의 할 말을 지금 하라 이게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탄핵 찬성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10년 후에는 전부 다 사라져요. 그중에서 누가 이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찬성자하고 반대자하고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서 보수의 적정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둘 다 절대 역사 무대에서 다 사라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라 이거야. 나는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다 친해가지고 얘기 대놓고 못해. 근데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면 아마 이준석은 아마 새로운 그때 이준석이 그 얘기했지 하고서 새로운 지도자로 쓴다니까. 차명진 의원님이 저런 소리 하실 줄 알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수의 갈 길에 대해서 개혁 보수 대토론회를 지금 예고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 오늘 차명진 의원님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타당 얘기로 넘어갈 건데 오늘 이준석 후보는 출연료 주지 맙시다. 레슨 시켜줬으니까. 그렇죠? 아니 이준석 저 의원 거를 날 줘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동의한 적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른 당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해찬 후보의 대세론 끝났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2강으로 넘어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이준석 후보부터 들을까요? 저는 우선 송영길 후보가 이제 본인이 젊은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팔굽혀펴기로 요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586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거기도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프레임이 안 먹히다 보니까 만약에 송영길 의원님이 진짜 젊은 후보로 인식이 됐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양자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신구의 대결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프레임이 안 먹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해찬과 김진표라는 약간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잘 알겠지만은 합리적 보수주의자적 면모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라면 좀 달랐을 텐데 지금은 지지층의 상당 부분 중에 또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지지층에도. 중도층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과거 같은 선거였으면 김진표 후보가 말도 못하게 지금 뭐 세력이 약할 텐데 이제는 넓어진 민주당 지형 속에서 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논란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것이 선거 전략 측면에서 뭐 그런 단순히 문재인 지지층을 흡수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지지층과 상당히 엮여 있어요.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가 공격했을 때 거기에 반응한 층이 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했던 중도 보수의 표심도 어느 정도 공략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약간 기름을 끼얹어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생각이 돼요. 그 전해철 의원이 지지 비스무리한 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거의 뭐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 듯한 하듯이 했죠. 네, 한 듯한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현상인데 현재 그 조금 아까 우리 이준석 의원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뭐 올드보이 대 신참 이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그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내부 권력 분화의 시작이에요, 이게. 친문의 분화. 예.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보다 그 원론적으로 가자. 소위 말하면 친노 입장에서. 이해찬 전 총리처럼. 그렇죠. 예, 원론적으로. 선명성 강화.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좀 중도 보수 쪽 소위 말하면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좀 보완하도록 하자. 외연 확장과 당의 그렇죠. 입지 강화. 예, 그게 김진표.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비주류. 송영길 후보. 그렇죠. 비주류. 이게 어떤 식으로든 사실 문재인 대표의 그 중심 지지층은 수도권 젊은 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 그다음에 나이 든 층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쭉 집권 이후 쭉 이어진 과정에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비주류로 하나의 그 축을 형성한 송영길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호남 분이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부류가 이제 이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게 권력의 법칙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게. 권력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예, 생각이 이게 이제 다르시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해서 쭉 갈라지는 계기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정치 전문가나 민주당 내부 사람들은 참 흥미롭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또 의외로 한 발 떨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미래당 경선만큼은 아니라도 별로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요? 지금 살기 힘들거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이제. 네, 살기 힘든데 자기들끼리 싸우거든.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이슈가 경기도지사는 탈당해라. 전당대회 이슈가 경남도지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된다는 게 집권당대회 이슈가 된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을 수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 관점에서 바른미래당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당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그걸 갈증을 해소하기 어렵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연예 뉴스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누구를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가십성이나 가는 아니면 건데. 누가 친하다 뭐 이런 식의 논평들이 더 이제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다는 관심을 얘기잖아요. 돌리는 것이고 저는 그런데 아까 차 의원님 분석하신 거에 약간 동의하는 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이 계속 뭐냐 하면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친노 친문 정부의 본질인지 모르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어요. 좌회전하다 우회전할 때 지금의 정의당 정도 해당하는 지지층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지지층이 와해됐었거든요. 그 경험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빨리 전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원래 집권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4대강이나 아니면 SOC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살다 보니까 이번에 그 김동연 부총리 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SOC를 하겠다. 근데 우리가 하는 SOC는 이명박 때 SOC랑 다른 생활형 SOC다 그랬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SOC라는 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인프라 갖추는 게 SOC에 가깝지 지금 하겠다고 하는 뭐 체육시설 짓겠다?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건 복지시설 짓겠다는 건지 SOC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하여튼 뭐 다르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건설 경기를 좀 일으키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좌회전 깜빡이 넣은 상태에서 우회전은 시작되었다. 그러려면은 이해찬 후보 하면 우리가 상징되는 게 뭐냐면은 약간은 교조적인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 총리 하실 때. 카리스마가 있죠. 야당을 몰아붙이던 모습, 총리할 때. 네. 그런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대외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우회전, 이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자 그래도 그분은 대통령한테 대들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좌회전 깜빡이 켰으면 계속 왼쪽으로 가자 이럴 뿐이란 말이에요. 노라고 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지금 대통령 지지층에게 집단지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부러집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진표 후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고 이념적 확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제가 그 중국집에다가 비유를 하면 저 안 그래도 한마디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시간 1분밖에 없어요. 중국집을 치면 이 메인 메뉴 볶음밥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사이드 메뉴가 3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골라야 돼. 네. 이해찬은 고량주. 네. 그다음에 김진표는 단무지. 네. 송영길은 김치. 의원님 그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고량주는 저 중국식에서 집에서 고량주하고 먹으면 네. 상당히 좋지. 그런데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근데 단무지는 보완은 잘 되는데 이게 존재감이 없어. 근데 김치는 우리 중국집에서 김치 먹을 때 상당히 상큼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집 메뉴는 아니란 중국집 말이에요. 메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그 민주당 네. 이 대의원들은 셋 중에 하나를 사이드 메뉴를 고르셔야 될 거예요. 네. 비유적 표현이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보수에 대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네. 반비례하지 않는 보수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음 주에 또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빵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작가가 컴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체리블러님, 두이트12님, 다나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고요. 꼬냥님께서는 이준석 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보수 정당을 만들어달라고 진보인데 보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김환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관심도로 보면. 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5년마다 이제 재정 계산을 하는 거, 동계산을 네. 해보는 거잖아요. 네, 나갈 네. 거 들어올 거. 근데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싫어요가 더 많은 거. 뭐 이런 상황인가요? 네, 국민연금에 대한 뭐 국민들의 관심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내가 더 내게 되는 거냐, 덜 내게 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더 받는 거냐, 덜 받는 거냐. 받을 수 있는 거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뭐 그 오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의 국민연금의 안정성이나 수익률은 사실 세계적으로 꼽히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잘 설계된. 잘 설계된. 연금으로 꼽히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처음에 낼 때는 다 이거 언제 도대체 받는 거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 초년생 때 그랬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강남 부자들도 제일 수익 안정률이 높은 거를 국민연금으로 꼽아서 여기 들고 싶어 한다. 네, 그 주부들도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을 둘러싸서는 이제 굉장히 좀 오해들이 있는데, 안정성이라든지 여전히 뭐 지급 보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설계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에서 설명드리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걷어들이는 금액이랑 지급해야 되는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연금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어떤 이제 조정들을 하는 건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계산이나 타당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제일 부분을 중요하니까. 놓고 보기 때문에 늘 이제 이게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근데 합니다. 이제 저희는 뉴스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네. 되는 건가 했더니 박능우 장관이 아니다. 권고 아닐 뿐이지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 또 국민들의 여론에 반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 여론 간보기를 한 건가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그 강제성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위원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권고를 한 거죠.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개선을 해서 권고를 한 건데 그거에 네. 대해서 강제성은 없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역대 정부를 좀 보면은 항상 그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과실은 사실은 뒤에 있는 누군가 50년 뒤에 있는 어느 대통령이 받게 돼 있고, 그렇죠. 당장 욕은 현임 대통령 정부가 먹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독일에서도 그랬잖아요. 연금 개혁했다가.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 사례를 보면은 두 번밖에 없었는데 재밌는 게 다 그 진보 계열에서 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씩 하고 보수 정부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연금 개혁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볼 그런데 수가 재정이 이제 있겠습니다. 거덜나면 안 되니까. 예. 자, 근데 박능우 장관이 뭐 확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이제 구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입자들 중에 뭐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그렇죠. 거고요. 이게 복지 확대랑 약간 비슷한데요. 우리가 복지 확대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렇죠.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거의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정치권에서 항상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이런 이제 양립 불가능한 어떤 얘기들을 정치 슬로건으로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서는 것도 사실 이 문장 안에서의 그 워딩들이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확대되니까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노후에 더 많은 소득을 국민연금을 통해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연금을 지금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또 주무부처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변화 예상 지금 이제 나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보면 보험료율은 지금 현재 9%인데 한 11% 정도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있는 거고요. 최소 의무 가입 기간도 이제 5년을 늘리는 안. 그리고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네, 65세에서 68세로 올려서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뭐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그런 국민연금 어떻게 낼 것이며 뭐 퇴직하고 네. 받을 때까지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2번 개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프로그램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문제인 거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개편 과정이 이제 88년에 시작이 돼서 3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88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개편, 1차 개편은 98년인데요. 이제 네.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보험료율이 6%에서 9%로 오릅니다. 그리고 9%가 지금 98년 이후로 지금 20년 계속,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조정이 됩니다. 야, 이때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 평균 소득에서 얼마 정도를 보전을 해주느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받았던 소득의 70%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복지국가에 가까운 사실은 아니,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쵸, 수준이에요. 이렇게 사실. 되면은 네. 우리는 사실 이것만 부지런히 내고 좀 아껴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연봉이 1억이었다라면은 7천만 원을 은퇴한 다음에 7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에서, 그쵸? 국민연금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70에서 60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예. 대표적인 거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2차 개편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40%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08년부터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에 40%니까 아직은 지금 0.5%포인트씩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28년이라는 거고요. 그 40%가 되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요번에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요것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은 바로 여기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Q&A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이 고갈된다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도 못 받습니까? 지금 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안 망합니다, 절대로. 국민연금이 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국민연금은 사실상 그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과장된 공포에 가깝고요. 이 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적립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수준으로 예, 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뭐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 돈을 좀 손해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국민연금이 적립하고 있는 금액에 비하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정도로 그 국민연금의 안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높고요. 네. 국민연금을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연금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은 이미 그 적립한 돈이 이제 고갈된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도 그때 보험료를 걷어서 주는 방식 그리고 국가재정에서 일부를 투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국가재정 전체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지금 좀 과장된 공포에 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다 했나 질문 하나 드려봐도 네네. 될까요? 지금 기금 적립된 돈이라는 건 쌓여있는 돈은 그때 고갈된다는 거지만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계속 내면 현재 내고 있는 돈으로라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망하진 않는다는 거죠. 들어오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뜻인가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는 이제 2,125만 명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2060년이 되면 1,162만 명으로 이게 감소를 해요.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 더 늘어나겠죠. 고령화되니까. 고령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절반은 가까이 줄어들고 그렇죠.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게 적립된 돈이 그럼 어느 순간에 고갈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얘기한 대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적립된 기금이 행여 다 쓰여지면 걷어들이는 돈으로 일단 부과를 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체계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은 그렇죠. 네, 사회적 합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정부 계산으로 따져도 뭐 2088년 뭐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도래할 어떤 일처럼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일은 없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외견상으로는 조금 이제 좀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한다라고 아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딱 정해져 있죠. 국민연금은 안 돼 있거든. 근데 아까 전에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네. 사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계속 지급을 하는 건 맞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도 여러 차례 개혁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연금도 현재 주는 방식으로는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뭐 금액을 좀 깎는다든지 이제 상한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박탈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국가가 지급 보증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보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무 가입 연령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60세까지만 내도 되던 게 뭐 65세까지 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은퇴를 했어요. 네. 돈이 없어요. 근데 65세 받을 때까지는 5년이나 남았어요. 그것도 사실 되게 운 좋은 분이거든요. 60세에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다는 거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지 주어서라도 보험료를 내야 돼요. 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계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입 기간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높아지면 손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 납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거나 납부 그렇죠.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또 이제 저소득자들이 당연히 불리한 측면도 있겠죠. 그 기간 중에 그걸 못 내서 예를 들면 산정률의 여러 가지 것들에 손해를 보는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부세 때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한 채만 갖고 소득이 없는데 어떡하냐. 종부세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나는 뭐 그러면 폐지라도 주워서 내야 되냐. 근데 그거 사실 과장된 얘기에 가깝거든요. 강남에서 20-30억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종부세 몇백만 원을 당장에 융통을 못 시켜서 폐지를 줍는 일은 그렇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립은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많지 가능성은 않은. 높지 않은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제책을 설계하고 있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불리함과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뭐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폐지를 주워서라도 내야 되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길게 일하시면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보통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인데 운 좋게 더 일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실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회사에서 또 그만큼 보존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9%에서 4.5%를 본인이 내고 네. 4.5%를 회사가 부담을 하는 해주잖아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체계로 납부가 계속 된다면 어쨌든 당연히 그 보험 가입 기한이 긴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적용을 받겠죠. 2030 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낸 돈보다도 연금을 적게 받는다. 그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거는 거짓이고요. 현재로선 거짓이다. 예, 거짓이고 뭐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최소로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그게 이제 26,100원이었는데요. 그거가 20년을 가입을 하면은 그 가입한 금액의 7.8배를 받게 돼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그 노후 안정 자금도 있지만은 하나는 소득 재분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 많이 내면은 40만 원 정도 내고 최적게 내면은 26,000원 냈는데 40만 원 내는 분들은 대략 4.4배 20년 후에 20년에 가입을 하면은 예. 그리고 26,000원을 내는 분들은 7.8배 정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어쨌든 약간 덜 낼수록 많이 비율은 받지만은 총액은 조금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근데 이제 수익을 어제 이제 저희가 박용화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익을 이제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5년 이제 고갈 시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요. 네. 코스피가 한 20%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지수가. 근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좀였어요. 네. 예. 근데 올해는 뭐 더 네.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금 운용본부장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이걸 또 증권 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맡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증권은 수익률 싸움인데 이건 네. 또 수익률 싸움은 아니니까. 그렇죠. 안정성도 이거 뭐 중요하니까. 어찌 하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접근이냐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건 전체, 그러니까 한국 사회 공동체 전체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익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익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뭐 1%만 올려도 5년치가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투자 방식들을 좀 더 공공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져가는 논의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원금이 떼일 염려가 없는 주로 채권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맥커리에 투자하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날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독점적인 이윤이 예상되는 국가 영역이나 공공 영역 등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공공 부문의 투자에 국민연금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웨컬리나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겠다. 이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공공적으로 이 돈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공공적인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내가 얼마 내고 언제 받고 뭐 얼마를 돌려받게 되느냐에 관심은 갖지만 국민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감시나 모니터링은 좀 전문 영역이고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 삼성 그 문제 터지기 전까지 저는 그게 뭐 어떻게 규정이 되고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회적 감시 체계나 좀 합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말씀하신 대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면 그냥 막 공격하는 거죠. 이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운영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를 지금 최근에 그 국민연금 측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집사. 집사.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삼성 그 불법 승계에 이용되는 이런 그 불공정한 그 상황을 이제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약간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더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맞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저희 김영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지금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낮아졌고 올해 1월부터 5월 기금 전체 수익률이 0.49%거든요. 49%.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낮냐면은 역대 최저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수만 이렇게 따라가도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운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하다가 만약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바로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뭐 삼성 승계 부분이라든지 맥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낮은 예금이나 국채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거는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명분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아니라 그 제도적,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금제도 개혁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치권이나 정부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거기에 뚜렷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공부문에는 분명히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게 왜 국민연금에 우선권을 주지 못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상의 전환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미래 문제니까. 지금 근데 문자 메시지로 2136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무원 군인연금은 적자를 메워주잖아요. 예. 왜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발생하냐. 이거 적폐청산해야 된다. 두 분의 짧은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좀 더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혜를 주는 거는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다들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혁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역한 다음 날부터 이게 그 지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가 보존해줘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그러니까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뭐
숫자로만 보면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2016년에 세금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2조 2천억 원 보존해주고 군인연금 1조 6천억 원을 보존해줬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앞다퉈 나오고 있어서 네. 뭐야 국민연금은 깎는다고 하면서 그 외에 특정 집단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왜 연금을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이 연금의 국가재정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각각의 연금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게 필요한 거지. 어떤 연금을 딱 찍어서 공격하고 이게 바로 나의 손해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 연금 제도 자체의 기반을 오히려 좀 부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중지를 보면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이고 정치적 입장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사실 쉽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기는 어렵지만 한번 모아보죠.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팩트 체크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73주년 광복절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내일 방송 하루 쉽니다만 지난주에 광복절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그들이 꿈꾸던 나라 5부작을 한 편으로 엮어서 팟빵에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애청 바라고요. 저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